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정무위와 법사위, 산자위 등 총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역시 쟁점별로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의 국감 출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감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백종원 씨, 저하고 성은 다른데 이름은 같거든요. 네. 외식 사업가이기도 하고 요새 또 방송도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 그렇죠. 분인데 오늘 왜 나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에 지금 방송 출연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부분들을 아마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 백종원 씨가 더본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TV 출연하면서 그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에는 간접 광고 효과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간접 광고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간접 광고 문제에 대해서 따져 물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업종을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업종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질문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부정적이라는 표현은 본인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질문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국민들은 백종원 씨가 TV 출연해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아무래도 뭐 좀 부정적인 질문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골목상권 그 아이디어를 좀 얻겠다라는 게 방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뭐 그런 좀 참신한 발상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올해 이제 국감에 눈에 띄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재벌 회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안 예. 나오죠. 예. 총수분들이 대신에 이제 꼽혔던 분이 아마 백종원 지금 더본코리아 대표로 뽑히고 본인이 지금 요식업체 특히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요식업체에 계신 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죠. 아하.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 본인이 사실 소상공인으로 아주 작은 예, 규모의 예. 식당 하나에서 출발을 해서 예. 지금은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머쓱할 정도로 대규모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의 주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그거겠죠. 본인도 지금 소상공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었던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지금은 비록 이제 사실상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기업, 중견 기업이 됐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과 같이 사업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요식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 이런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그리고 현장에서의 얘기들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준다면 국민들의 반응들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또 국정감사에 굳이 참고인으로 불렀던 어떤 취지도 좀 이룰 수가 있겠죠. 예. 일단 오늘 뭐 백종원 씨 오후 2시에 출석할 예정이니까요. 오후 상황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상임위원회 9곳에서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법무부에 쏠리는 시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따로 하고 또 고등검찰청별로 국정감사를 따로 하잖아요. 근데 법무부는 뭐 다 관할하는 데니까 오늘 좀 어떤 얘기들이 좀 공방이 오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묘한 경계점에 있는 거예요. 네. 왜 묘하다고 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현안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 정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검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였고 소기의 실적들도 많이 거뒀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계속해서 검찰이 그쪽에만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문제,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데 또 법원하고 갈등을 많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에 따라 기각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제가 이렇게 묘한 상황이라냐면 이번 정권에서의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탈검찰화예요. 예, 예. 그러니까 법무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검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감의 국회의원들은 현안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지만 법무부로서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는 좀 다르게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게 이번 법무부의 기조다 보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런 데서 좀 접점을 찾을지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연장선상에서 그런 법무부가 탈검찰화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검사들을 직접적으로 불러내지 않는 대신에 최근에 이제 일각의 야권에서 중심으로 특히 이 어떻게 보면 정권의 어떤 코드와 맞는 인사들을 많이 법무부의 인사로 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올 수 있을 민변 겁니다. 출신 이런 걸 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눈길을 끌었던 국감 주요 내용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은 어제 통일부 국감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저희가 다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측면에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오이사 조치 해제 선행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우선 오이사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자, 이 뭐 조명균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좀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 네.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승인 발언 논란으로까지 좀 이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좀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1차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인이라는 표현을 쓴 건 좀 부적절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거기에는 뭐 승인을 압박하겠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 승인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뭐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이미 그건 조율이 된 끝난 상태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선의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승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오이사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이사 조치가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 예외 조항으로 해서 해제된 경우가 있어요. 해제라는 표현을 완전히 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요 민간 간의 교류라든지 비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어요. 예. 그냥 오이사 조치 이후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많은 부분 실제적으로 예외 조항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 정부가 뭐 예를 들면 나진이나 이런 지역에 투자하는 부분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오이사 조치가 뭐 명목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무력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사 조치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오이사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건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래 원인이었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분명한 매듭짓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이사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강경화 장관이 이제 어저께 얘기했던 부분 그저께 얘기했던 부분은 강경화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오이사 조치가 뭐 아까 말한 일부는 무력화된 상태고 예. 또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 번 더 평화 정책이 연장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대처하기 위해서 오이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잖아요. 뭐 관련 부서에서 포괄적인 검토 그렇죠. 그런 검토의 차원의 얘기인 거지.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완전히 해제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자, 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렸는데요. 이 재판관 3명의 공백 사태를 놓고 여야가 열을 올렸습니다. 이 송기현, 김도읍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뭐 책임을 따지다고 한다면 표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야당 책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기준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자, 엊그제 대통령도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판관 임명 동의안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진전이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죠. 진짜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국회에 대해서 그런 요구까지 했었을까라는 어떤 상황인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 야각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정정을 더 부추겼다라고 반발하기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른바 여야가 나눠서 양쪽에서 한 분씩을 어떻게 보면 추천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번엔 또 다당제 형태가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2분을 추천을 했고 또 여당에서도 한 분을 추천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점들이 좀 발견이 됐다라면 뭐 각 당에서 추천한 분들을 이렇게 되돌리든지 아니면 뭐 그 여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에서 3분이 다 이렇게 아예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좀 약간 황망한 사태예요, 진짜. 어떻게 국가의 기본권, 특히 헌법소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때문에 아예 운영이 못 되는 상황이 돼 있냐. 이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데 헌법재판소인데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이유를 더더라도 저는 이 국회가 이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오죽했으면 사실 박 전 의원이 저 말씀하신 부분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재판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어제 공감할 나왔던 정도예요. 발언이죠. 예, 어제 네. 나왔던 말씀이긴 예. 합니다. 예. 정말 이거는 어떤 명분을 들었어도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위해서 약간 좀 설명을 붙이자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헌 심판을 하기 위해선 7명 이상의 재판관이 네,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6명뿐이니까 아예 심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판 자체가 열릴 수가 없는 헌법적 결정이라고 합니다만 심리 자체를 열 수가 예.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재판관 9명을 이제 구성할 때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이번에 국회 스스로 3명을 추천해 놓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뭐 위장전입 문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드러나는데 여당 추천 인사에게도 드러나고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에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에서 추천한 인사에게 문제가 있으면 빼고 또 여당에서도 그 같이 빼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부적절 보고서를 쓰든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투고들 계시니까 헌법기관이 마비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예. 아무튼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분이 계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 예. 오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뭐 관심이 이제 배우 김무선 씨와 스캔들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아니냐. 근데 그건 또 검찰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분당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분당경찰서에 보고가 들어온 게 뭐냐면 지난번 그 선거 때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이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바른미래당의 주장입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형을 강제로 정신병으로 입원시키는데 성남시장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고소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필요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집행을 한 건데 그래서 내용이 되다 뭐 보니까 보통 이제 성남 지금은 경기도지사잖아요. 근데 성남시청의 통신실이라든지 아니면 전산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아마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성남시청 사무실 4곳을 또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신체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신체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선 씨 관련해서 혹시 뭐 신체 특정 부위의 특정 어떤 그 특징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경찰이 밝힌 거를 보면 휴대전화나 소지품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신체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이번에 압수수색은 김부선 씨 고소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김부선 씨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건이고 바른미래당이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의 그 정신병 강제 입원이라고 하는 의혹 문제에 대한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신체에 대한 무슨 뭐 점이 있거나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그 만약에 이 관련해서 수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만약에 김부선 씨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 나왔다. 일단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제 별건의 수사에 해당하는 거죠. 같이 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과 관련된 뭔가를 인지를 했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뭐 너무나 긴급할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이미 제출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뭐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갔으니까요. 소환이 임박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다를 것이고 그래도 영장까지 발부를 받아서 압수를 한 마당에서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는 최소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그 어떤 스캔들과 관련된 부분은 뭐 저는 논의하고 싶지 않을 정도지만 나머지 부분들 만약에 정말로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의 뭐 형에 대해서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면 이거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현재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지사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뭐 이 지사 본인도 이거는 아니라면 명백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라도 아마 출석을 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의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어찌됐든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시장 뭐 대선 가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 이제 명재열 변호사 얘기했듯이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치명적이죠. 본인이 뭐 대선 가도에는 제가 볼 때는 대선에 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만약에 형을 강제로 정신병으로 입원을 시키고 본인은 그걸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주장인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게 전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요. 이번 수사에서 압수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소명도 하고 이러고 나서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걸림돌이 안 되지. 이 문제를 만약에 또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요, 계속 선거 때마다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 문제를 매듭 짓고 간다는 점에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서 뭔가 본인이 정말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좀 확실하게 털고 가는 계기가 그렇죠. 돼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 정치권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조광특위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그 외부위원 4분이 어떻게 구성될지가 관심이었는데 명단이 공개됐거든요. 이제 전원책 변호사는 뭐 이미 확정이 돼 있었고요. 그 면면을 일부 이제- 위원에 대해서 좀 논란도 좀 있던데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전주혜 변호사하고 또 이진건 위원 그리고 전 포항 MBC 사장이었던 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법조계에서 2분 그리고 예. 언론계에서 2분이 예. 이렇게 또 뽑혔어요. 전원책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박이나 비박이나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개파와 관련된 논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이 없는 분들을 위주로 꼽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유한국당이 뭐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결사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주국지간 사건들 특히 뭐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적절한 의견을 표출하셨던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조금 논란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뭐 기업체에서 예. 핸드백을 받았다 이런 전력이 또 논란이 되는데 뭐 검증이 안 된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검증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거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전원책 뭐 지금 변호사가 그분을 이게 선택하는데 그런 검증을 안 하고 했다면 뭐 언론에 보도가 다 되고 그랬으니까 몰랐다는 것도 좀 말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필요해서 불렀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조광특위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해서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직을 내려놓게 하거나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판단을 받는 사람이 과연 자기한테 내려진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선 작업에서 제대로 안 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하려는 누가 나서서 하려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제 비밀스럽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아무튼 조광특위가 한국당을 환골 탈퇴시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핵심은 역시 인적 쇄신의 규모와 대상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 전원책위원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홍준표 이런 분들 자격 제한해라. 어떻게 보세요? 있습니까? 본인들이 큰 그릇이라면 빠지겠죠. 끝까지 고집을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일이 되죠. 그것이 화합으로 가는 길이고 그거 무슨 뭐 초단들처럼 목쳐서 쫓아내고 자르고 해서 섭섭해하고 눈물 뚝뚝 흘리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의를 위해서는 소의를 희생할 수 있는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아,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도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예, 기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점수 공개하자 이 얘기 나옵니다. 지금 뭐 이게 수능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기준이 없는 것이 기준이다. 자, 이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 거론하면서 이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내년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경고장을 보낸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두 분을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조광특위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자기 고백도 저는 들어있다라고도 보입니다. 사실상은. 그러니까 지금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마 전원식 변호사는 다른 어떤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수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이게 과연 보수층을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만큼 계속해서 지지율의 어떤 뭐 결집세라든가 상승세 같은 걸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기존의 대표 주자 격이었던 인물들로는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일선에서 물러나 달라라는 말씀인데 대신에 이 동시에 기존의 대표 주자 격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든가 지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원식 변호사 스스로 얘기하듯이 어떤 기준이든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춘답시고 어떻게 보면 강제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은 부작용이 굉장히 커서 결국 전원식 변호사가 이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반발할 것,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로 스스로 물러나주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김무성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하실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그
조강특위 통해서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다 뭐 교체가 된다고 해도 예. 만약에 내년 초에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 또 그때 가서 뒤집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을 받고 나도 예. 공천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또 그 당시에 가서 그 시점에서 또 어떤 게 유리할 거냐 당이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바꿔놓는다고 해서 그게 공천 때까지 갈 거라는 100% 보장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원책 그러면 위원이 제대로 역할을 뭐 저는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기준 없는 게 기준이다. 이 말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기준 없이 어떻게 그러면 이 당협위원장 교체를 할 것이며 인적체제를 할 것인지 거기에 의문이 있고 두 번째 정치인들이 스스로 물러난다.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 이론적으로는 맞죠. 대를 위해 소위를 희생해야 된다.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물러나면 모를까? 그러면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날 때 느끼는 섭섭함이나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면서 스스로 뭐 칼로 잘려서 예를 들면 뭔가 결단을 내려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결정해서 잘리는 거나 섭섭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자리에 나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좀 이해는 안 되는 발언이라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오늘 황교안 전 총리 입당을 공식화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시사를 입당하겠다.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숙 변호사 스스로 밝혔다시피 한국당은 현재 어떤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 체제를 보여주는 게 급선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보수를 대변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1년 넘게 경선 교체 위해 노력을 해왔죠. 야당 나름대로 해왔지만 변화를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새로운 인물 영입, 그것도 리더격인 인물 영입을 통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러려면 그 당이 전폭적으로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자발적인 또 당내 지지가 따라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당장 급한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그냥 2020년에는 총선과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 현재 그냥 극단적으로 10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누군가는 새로운 분이 왔었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까? 이 부분도 저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 끝으로 아주 짧게 좀 여쭤볼게요. 황교안 당대표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뭐 반반이라고 봐요. 황교안 당대표 본인이 정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50% 정도로 봅니다. 50대 50? 예, 그 정도로 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